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도 소비자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이 실험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어려울수록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잘 가고 있는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홍장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그 연말에 잠시 휴가 갔다가 다시 재충전하고 네. 새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 시작과 함께 이제 새 출발하셨는데 재충전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 갈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지원 역할을 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니까 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그런 철학의 기반을 둬서 그쪽에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구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통해서 정책이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빈 구석이 뭐냐,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메꾸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대가 큰 만큼 그렇습니다. 실망과 우려의 시각도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중에 또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정책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은요, 그동안의 우리의 성장 전략,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수출, 그리고 이제 대기업 위주의 불균등 성장으로, 진행되어 온 그런 어떤 대표적인 나라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불균형 성장 전략이 그동안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은 향후에도 계속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수출과 내수,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와 그리고 기업 사이에 좀 더 균형 잡힌 그와 같은 방향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수도 튼튼히 하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서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와 같은 성장 방향을 모색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셨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2018년 출범하면서 9월부터 이제 맡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1년하고도 5개월째 이제 네. 접어든 것 같습니다. 4, 5개월째. 그간에 이제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먼저 일자리 그리고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수출 일변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수출과 내수 사이의 균형을 좀 잡자라는 걸 자적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8개월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들 그리고 관련되는 가계소득 증진 정책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들 이런 것들 정책을 통해서 집권 초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그와 같은 일자리 이런 어떤 문제들을 지금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름의 성과도 좀 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라고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런 뭐 정책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예. 일부 언론이나 그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뭐 네. 지금도 뭐 그런 시각을 예. 견제하는 부분들이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이거를 임금 주도 성장론의 확장 개념 이렇게 비판했나요? 뭐 어쨌든 어떤 부분이 좀 비판이 됐던 거죠? 그동안 주로 나왔던 비판 중에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났습니다. 과연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경제 교과서에 나오느냐, 과연 이론이 있느냐, 뭐 이런 말씀 처음에 나왔던 거고요.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일부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저도 경제학을 40년 공부했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 우리 그 경제학 중에서 경제언론책에 나오는 거시경제학 파트에서 경제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은 기업과 가계인데 가계의 소득이라는 게 소비의 원천이고 이 소비가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론적인 기반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주도 성장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가계 소득을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파트 중에 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정책이라고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이 좁혀진다 이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대상이 되는 것들은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은퇴하신 노인분들, 예. 고령자 이름까지 다 포괄하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과 다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 성과에 대해서 아까 개괄적으로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2017년부터니까 네. 17년, 18년, 네. 19년 이제 뭐 횟수로 이제 3, 4년 차인데 그간에 그래도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건가요? 성과가 우리 각각 개인의 삶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관련되는 실제로 성장과 더불어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서 가계 소득 늘리기 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률이 18년에 2.7%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보다도 더 높은 가계 소득 증가율을 기록해 2.8% 정도 아마 제 기억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아직 지금 최종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성장률도 그렇고요. 성장률이 잘 나오면 한 2.0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성장률 2019년. 말씀이시죠? 예. 근데 지금 3,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3, 4분기에는 그보다도 더 높은 2.8 정도의 가계 소득이 늘어났다. 실질로 따지면은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성장의 과실이 실제로 가계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그와 같은 어떤 목표의 1차적인 큰 흐름 자체는 바꿔놓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득 격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득 격차 계속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이 부분의 흐름을 바꾼다. 초기에는 이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네. 이번 3분기, 작년 3분기에는 소득 격차도 뚜렷하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꿔놓은 거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는 가계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개선, 예. 일자리 창출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소득 격차 개선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수치상으로 네. 이런 뭐 비판하는 시각에서 당연히 제시하는 수치인데 지난 2년간 이제 가구당 가계 소득을 이제 뭐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이렇게 뭐 몇 분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 상위 계층의 성장률, 가계소득 성장률이 더 높고 하위 계층 근로소득이 증가율이 더 낮고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럼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것들을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최하위 20%의 가구를 보시면은요, 예, 그 하위 20%의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연령이 64세가 넘습니다. 네. 이분들은 실제로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하위 1분위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로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통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일관되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고요. 상계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2분위, 3분위, 4분위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제 성과 말씀해 주셨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도 뭐 네. 당연히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냐 이게 노인 일자리만 늘고 청년 일자리는 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실 수 뭐 있나요? 그런 지적들을 많이들 이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시 보시면은 그동안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성장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작년만 이렇게 보신다 하더라도 작년에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게 2.67 정도 예상했는데도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런 정도로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대외 충격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구조이고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내적으로는 아주 또 굉장히 어려운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분들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이 가열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 그리고 나아가서 뭐 기계까지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지키기 나아가서 일자리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 그나마 한 3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 취약 지점들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40대 일자리 이 부분, 우리 경제 허리청이라고 하는 40대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건 아마 제조업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자영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40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보완이 좀 돼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약 지점들 말씀하셨는데 또 네. 어쨌든 네. 우리나라 그 큰 취약 부분이 자영업자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어쨌든 좀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아우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네. 보도가 되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뭐 최저임금 정책과의 뭐 충돌 부분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겠죠? 네.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소득도 성장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 대단히 아픈 부분이고요. 예. 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했는데 그게 미흡했구나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자영업 하시는 분 이야기하시는 게 비용 떨어뜨려 주는 것도 좋지만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그러니까 매출을 좀 늘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이쪽 우리 그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좀 더 급속하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온라인 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온라인 그렇죠. 소비. 예.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쪽에 특히 골목 상권 쪽에 돈들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좀 나서야 되겠다 해서 그쪽 골목 상권 쪽으로 좀 돈들이 흐르기 위해서 뭐 온누리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 이런 어떤 대책들을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좀 더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영업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족 중사까지 포함하면은 취업자 2,700만 명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 지나치게 우리 경제 구조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분들이 계속해서 실제로 들어온 이유들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일자리가 끝났든지 아니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영업으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더더욱 이런 어떤 진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자영업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주느냐 이게 큰 과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그 혁신성장 영역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부분이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무역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씀 앞에서도 네. 해주셨는데, 네. 뭐 여전히 당연히 높은 비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뭐 저도 이제 뭐 전해 들은 얘기로 질문을 드린다면 기업할 의욕이 꺾여서 뭐 해외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실제로 뭐 통계상으로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뭐 특별히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정부 정책 초기에 밝힌 네. 부분들은 큰 틀을 뭐 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최근에 새로운 국무총리가 이제 네. 임명이 되시면서 네. 기업 활력을 제고시키겠다.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제 기업 활력 제고와 관련돼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추진해 왔던 것 중에 뭐 기업에서 가장 그 최우선순위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규제 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이고요. 뭐 저도 집권 초반기인 일기에 주로 제가 한 것들이 그 규제 개혁 관련 법 체계 마련, 그러니까 규제 개혁 5법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 네. 아마 뭐 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도 수많은 그와 같은 정책들을 내놓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하면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 그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역점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꼭 좀 네.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그 새로운 총리가 업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경제수석한 이후에 이제 민간으로 나와 계시니까 좀 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 저희들의 이 특유의 역할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밑그림을 제대로 잘 그려라. 또 하나는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라. 네.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빈틈이 없도록 만드는 거. 정책은 조금이라도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문정부에서 그동안 쭉 정책 체계를 다 제시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권 후반기는 이 정책들이 스며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그리고 기업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단기적인 성과에 보다는 사실은 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된 그와 같은 정책 과제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좀 내놓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부처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다가 좀 보고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하게 되면 이제 청와대가 그걸 보완책을 또 내놓을 수 있게 뭐 저희들은 있는 거죠? 희망하는 예. 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단기적 성과도 당연히 국민들의 큰 관심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과제를 그러니까 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뭐 이 길은 이제 새로운 길이고요. 그 길이 뭐 한두 해 만에 해결될 거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아주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총선이 예정이 돼 있고요.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미국도 대선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내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적 보완이 또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더 만족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앤 피플 다음 주에 또 화제의 경제 리더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